오늘 여러분이랑 4시간 동안 이제 같이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오늘 바로 말씀해 주셨던 그 보건 문제를 같이 풀게 될 겁니다. 여기 그 보건 문제가 지금 앞에 이제 토론 부분에 100문제, 그 다음에 신문 부분에 100문제에서 총 이제 200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200문제를 다 하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우선은 조금 뭔가 도덕적에서 너무 문제 몰라도 내용을 잘 몰라도 도덕적으로 조금 풀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개념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박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조금 단순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조금 빼서 우리 총론 부분에서 한 80문제, 한 20문제씩 시켜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외를 했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셔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약간 촉박할 수 있어서 조금 우선적으로 조금 간단한 문제들을 조금 제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총론 부분부터 2시간 동안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뒤에 슬라이드를 안 넣는 이유는 아까 잠깐 보신 분들이 제 소개가 했던데 사진에 놀랐어요. 사진에 놀라가지고 지금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뒤로 넘길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한번 얘기를 듣고 사진을 골라주셨으면. 네. 그래서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로 같이 오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왜냐면 교재랑 공유하기 때문에 교재 번호 똑같이 001번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인쇄 대신 인쇄물로 보셔도 되고요. 교재로 보셔도 상관없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서 얘도 제외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얘는 챙겨봤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처음 우리가 매년 제가 이제 시험 대비 특강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 중위소득, 우리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을 볼 때 중위소득의 48%가 올해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위소득을 볼 때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보건 문제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방금 제가 48%라고 얘기를 했죠. 올해는 48%입니다. 작년에는 47%였고요. 여담으로 내년에는 48%로 고정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올해만 지금 필요하니까 올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48%인데요. 두 개가 있네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느냐? 소득 인정액을 봅니다. 그럼 이때 소득 인정액이 뭐냐를 조금 아시는 정도는 알기 쉬우시겠죠? 소득 인정액이 무엇을 뜻하냐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그 양 사이드를 감싸고 있는 평가액 플러스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을 해서 한 금액까지 소득과 그 다음에 재산을 플러스한 것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 되는 거고요. 소득 평가액은 소득입니다. 개인 소득. 그게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기타 소득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까지 포함을 한 거를 소득평가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소득평가액의 재산, 우리 갖고 있는 금융재산이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자동차를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회원권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걸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한 거에 최종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아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속도 괜찮아요 혹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3번으로 가면요. 이거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국민 주택 규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수도권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85죠. 85입니다. 75라고 잠깐 드렸다 아니죠? 85죠? 85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경우에 조금 더 확대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100제곱미터까지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주거복지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으로 같이 진행이 된다. 공공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있죠. 제도니까요. 그래서 제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거는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제외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공공인데 그 다음에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마이어 포털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우리가 주거복지센터에서 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죠.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미음이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내가 맞았을 수도 있는데 없어요. 임대가 없어요. 그 전체적으로 그냥 분양주택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음은 해당되지 않고요. NGO 활동은 네, 아시다시피 단체,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거복지 제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기업, 디귿, 미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이렇게 기업, 디귿, 미음이니까 순서대로 기업, 미음, 디귿이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1번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임대주택, 공공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을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공공건설, 직접 건설을 하느냐 건설을 해서 보급을 하느냐 그래서 공공건설주 임대주택이 있고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쭉 보면은 매입 임대 하나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LH나 이런 곳에서 직접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전세 계약을 LH에서 대신 맺어가지고 그거를 대상자들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건설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직접 건설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 여러분들 주거실태 조사라든지 주거복지 청문회 그 구장 요 부분에 아마 쫙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읽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노인 가구랑 일반 가구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 노인 가구의 비율이 높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매년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매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선 노인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서 자가 거주율이 높습니다. 높죠? 맞죠? 자가 거주율이 높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돈을 이제 모으셔가지고 주택을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노인 가구의 경우는 자가 거주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가구 수가 적죠. 노인 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인당 주거 면적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왜 소득이 지금 거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있으신 분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젊었을 때보다 소득이 적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가가구가 아니라 임대를 하고 계신 경우라면 임대료 부담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RIR도 일반 가구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RIR 부담을 많이 이제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아파트 거주 비율 같은 경우에는 노인 가구가 이제 일반 가구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노인 가구만 봤을 때도 이걸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신 부분이 더 많았어요. 단독주택에서 많이 거주하셨는데 21년도부터는 노인 가구 역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거주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가구와 또 일반 가구를 또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 일반 가구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신의 실태 조사를 보면 22년도 조사죠. 그래서 22년도 결과를 보면은 아파트 거주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구는 50% 정도, 51.9%가 50.7%가 50%를 살짝 넘어요. 과반수고요. 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4.7%, 44.9%, 그 45% 살짝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가구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노인 가구보다는 아직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랑 노인 가구를 비교를 했는지 아니면 노인 가구 안에서 비중이 얼마가 됐는지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 가구만 본다면 노인 가구 안에서는 단독주택보다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지금 살짝 높아졌다라는 걸로 그것도 하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기업, 디귿,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공공주택의 임대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기간을 모두 알고 계신지 그거로 확인하는 문제고요. 국민임대주택 몇 년입니까? 30이죠? 30이고요. 행복주택인데요. 이거 행복주택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랐어요. 시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가오에서 딱 누구다 지칭을 해줬죠.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은 네, 6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추가할까요? 대학생,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6년이죠. 신혼부부는요? 2가지가 있죠. 바로 10년 나오시네요. 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자녀가 없는 무자녀면 6년이고요. 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면 10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요.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계층도 함께 사십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라든지 노인계층도 있으세요. 그러신 경우에는 20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대학생이라고 했으니 6년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임대도 이게 되게 종류도 엄청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조금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조금 요것보다는 지금 행복주택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여유가 되시면 요거는 마이오센터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입임대에서 기존주택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최대치거든요. 기존주택이 가장 베이직한 거기 때문에 최대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치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구임대는 50년, 제일 깁니다.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짧은 순으로 가면은 6년이 미은, 그 다음에 20년이 매입임대, 그 다음에 30년이 국민임대, 그 다음에 50년이 영구임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9번이 되겠죠.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긴 것부터 물어볼 수도 있고 당연히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때는 문제법이 쉬운데 하고 연차했다가는 또 실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꼼꼼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단독주택 유형입니다. 네, 기본입니다. 그 건축법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챙겨 가주셔야 되는데 단독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네, 아파트랑 공동주택 빼면 되겠죠. 아파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거고요. 공간, 다가구, 다중주택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단독주택까지 합쳐서 4가지였죠. 4가지가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는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네 맞습니다. 기숙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각각 다가구냐, 다세대냐, 연립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주택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 면적이랑 층수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문제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층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밖에 없어요. 세대수 제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 똑같이 3계층 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고요. 연립이랑 그 다음에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도 면적은 660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연립 같은 경우는 660제곱미터 초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다세대 같은 경우에 660제곱미터 이하에 들어가고요. 층수는 몇 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4층입니다. 왜? 5층 이상부터는 아파트니까.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이런 걸 보시면서 연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해석은 맞는데 문제가 다음 단독주택 앞에 건축법에 이거야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제 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저게 그렇죠. 주택법에서는 그냥 주택과 준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하려면 건축법이 딱 들어가면 제일 정확한데 사실 문제 오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고 문제니까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주택법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조차가 아예 없어요. 그냥 주택과 준주택 이렇게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결국은 건축법에 따라서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비슷한 이제 부분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하려면 건축법에 들어가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최고예요. 그런 문제 오래가지고 다른 거 문제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원분들께서 직접 가서 빰지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100% 정확하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뒤에서 좀 아마 양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답이 조금 애매한 문제가 지금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따 말씀드릴 것 같아요. 같이 그때도 한번 함께 보시죠. 네, 그 다음엔 11번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NCS의 그 업무와 관련해서 주거 서비스 지원이 총 13가지가 있어요. 또 교재에 오타가 있었는데 12가지가 아니라 13가지였죠. 그 13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13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4번입니다. 4번 근데 한 번씩 뭔가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이건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의 업무 때문에 혹시 그쪽을 공부를 하셨거나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네,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 서비스 지원에서는 주택의 부대시설 관리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요거를 보는 것보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다 13가지로 돼 있는데 밑에 숫자가 12개로 돼 있어서 요거 수정,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업무들 보면 거의 주거 서비스와 관련된 겁니다. 주거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주거 서비스가 있는지 조사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주거 서비스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인증을 받는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주택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택금융과 관련된 주택자금지원관리, 그 다음 임차급여, 임차급여와 주택 개조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 결국 주거급여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을 사실 생각을 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 부대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조금 생각 역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네,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것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번 요 13가지가 뭐가 있는지 쭉 한번 읽으면서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비주택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옳은 것입니다. 우선은 네, 쪽방, 고시원, 여관, 네 맞죠? 거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니은, 네, 이건 다 총론이 그대로 명시돼 있죠. 구절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디귿이 틀렸죠. 최근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죠. 네, 1년에 3개월 미만이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1년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는 해당한다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뭔가요? 한 가지 주택에서 3개월 꼭 있어야 될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쪽방에서 1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예를 들어 쪽방에서 1개월, 거시원에서 1개월, 여관에서 1개월 해서 3개월을 충족한다면 그분 역시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다 총론에 있습니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잘못됐죠. 3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리얼 네 번째 역시 이제 잘못됐네요. 지금 일반적으로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여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인 혼자서 단독으로 거주하시는데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면적 조금 큰 것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보다는 가족 단위로 조금 거주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디귿, 리얼이 틀렸고요. 미음 같은 경우 네, 월세 1세 네, 네, 그렇게 이제 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이번에는 주거약자법이네요. 주거약자법에 주택개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하는 사람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주거약자법에서 주택개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을 묻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례로 A 사례, B 사례, A, C, B, C, D, C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은 네, 첫 번째 주거약자 해당하게 됩니다. 주거약자법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년도 월평균 도시평균소득 50% 이하라고 했는데 아니요. 도시평균소득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100%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
니은은 잘못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B, C는 받을 수 있습니까? 해서 전년도 월평균 도시평균소득 50% 이하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죠. B, C 사례가 되는 겁니다. 해당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B는 맞는, 니은은 맞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기준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는 이게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기준, 법적 기준 자체를 묻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바로 보시고 챙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혼돈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잠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네,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에게 미리 동의를 받은 주거약자가 세대원에 있는 세대수, 네, 해당이 됩니다. 임대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동의 받아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꼭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도 죄송해요. 됐어요. 임대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임대인도 내가 주거약자에게 임대를 하겠다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건데 몇 년 범위일까요? 20년? 5년입니다. 5년 안에 개조했는데 20년 동안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5년 안에 빌려줘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또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4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의 범위에서 4년 동안의 이 주거약자에게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주거약자 법만 보느냐, 아니면 시행령까지 가느냐, 아니면 시행규칙까지 가느냐,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같이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아마 다 총론이나 기본서나 이런 데 다 있을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니은이랑 리을이 잘못됐죠. 기억이랑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동체 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차피 좀 단순한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보게 되었는데요. 답은 지금 1번이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이건 아니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주택을 건설하게 된 배경은 사실 2번에서 5번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2번에서 5번에 관련된 내용이 다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에서 5번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공동체 주택을 이제 건설하게 된 거지, 우리가 그 공동체 주택이 가족의 과거의 가족 형태로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세대수는 19세대였습니다. 네, 요거 기억, 요거는 진짜 단순하게 그냥 법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법적인 규정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지금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변경을 할 때 단서 조항을 위주로 챙겨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를 조금 아시면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가 편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보자라고 한다면 필수 시설이 있습니다. 공간 변경을 할 때 필수 시설은 변경이 안 돼요. 용도 변경이 안 되는데 그 필수 시설이 뭐냐? 경로당 그리고 어린이집 요 두 개는 필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용도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 그냥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비영리 활동은 되는데 영리 활동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영리 활동은 이제 올라오고요. 4번 영리 활동을 위한 공동 작업자가 변경되는데 안 됩니다. 비영리는 가능한데 영리는 안 됩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다 돼 있어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하 대피소도 다른 시설로 동의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긴 한데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대피시설이잖아요. 대피소이기 때문에 대피시설로서의 역할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대피시설로서의 역할에 지장이 생긴다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보류.
보류가 되는 거고요. 또 보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사항에 이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은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으로 답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자세했던 거는 5번이 만약에 여기서 이런 문구가 하나 더 있다면 더 완벽하게 우리가 대피 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문구에서는 더 완벽하게 답이 되겠지만 이게 꼭 안 적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서 정확한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3번. 네, 그 다음에 80년대 그게 과거에 있는 그런 배경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공동체 주택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생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나왔었죠. 그것처럼 이제 과거에 지하층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발달하게 되었는지,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세대 같은 경우,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 70년대에 이미 바뀌었던 거고요. 70년대고요. 그 다음에 주거비 급등으로 지하 거주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고 이것도 70년도에 강해졌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주거 공간이 부족해서 만들었기보다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금도 휴전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만 전쟁이 조금 위험했던,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었던 시기였죠, 가장.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 전쟁이 나버렸을 때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층을 주택에 만들게 권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 부족을 위해서 권고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조금 제한을 풀어준 거지 처음의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생겼어요. 90년대 들어와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때 80년대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 3분의 2 지상으로 노출할 수 있는 지하층의 부분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되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확하게 그 지하층에서 지면까지의 높이가 3분의 2 이상이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이제 보이는, 천장까지 보이는 거는 3분의 1 이하였다는 거죠. 창문이 3분의 1 이하의 크기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규정이 완화되면서 절반 정도까지 조금 확대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요거는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가겠습니다. 공공임대인데요. 이번에는 한 가지 사례, 주택 사례를 쭉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보고 있죠.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임대 맞고요. 68%, 50년. 50년간 불안전하지 않고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지금 신규 공급은 없죠. 현재 있는 것만 재임대에서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요. 그리고 이제 4번. 임대차 계약 기간은 다른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지금 임대주택들은 2년에 하고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지원 한도에 있죠. 지역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1억 3천이었나요? 그렇게 되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 9천만 원 정도고 그 외 지역,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옳은 것인데요. 실소요 비용을 전액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다르게 주는데 그 중위소득은 무슨 소득을 기준으로, 무슨 소득액을 기준으로 됐죠? 소득 인정액이었습니다. 소득 평가액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최고로 100% 받을 수 있는 거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 거죠. 생계급여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 여담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몇 %일까요? 32%입니다. 32%. 그 전까지 작년까지 30%였다가 올해 32%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챙겨주셔야 돼요. 왜? 주거급여하면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네, 임차인은 아니죠. 주거급여에서 이제 임대료를 지급을 하죠. 그래서 지금 3번도 잘못되었고요. 아이고 2번 넘어가네요. 네, 2번. 연령 35세면 좋겠는데 30세까지입니다. 네, 30세 미만인가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뒤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비주택. 네. 비주택의 경우에는 수선 유지급여를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영구임대라든지 국민임대라든지 아니면 뭐 매입임대 주택이라든지 전세임대 주택에 해당하시는 그 소득 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수선 유지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 3세번 좋아하니까 당연히 3이라고 생각하시는데 3이 아니라 9번입니다. 2회 이상 거부 방해하면은 네,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미만이네요. 30세, 30세 미만이 맞습니다. 30세, 우리가 보통 이하 기준이라면 다 이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만입니다. 네, 22번 가겠습니다. 네, 이거 주거 노인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도 있고요. 노인복지시설도 있는데 이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등장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 재가냐 아니면 노인복지 주거시설이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분류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가가 나왔고요. 재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리을, 시읒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밑에 적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드시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게 제일 나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요.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글을 그냥 계속 눈으로 보는 것보다 당연히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더 잘 외워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미지, 그림 같은 거를 좀 잘 기억하잖아요. 어디 공간 장소를 가거나 할 때도 그 건물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로 주소보다 그런 걸 잘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지화를 도식화해서 이미지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이 암기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했을 때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밖의 서비스도 그러니까 이제 주거 노인복지법이죠. 노인복지법에는 그 밖의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들 역시 저기 적어놓은 거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번 한번 살펴볼게요. 23번 같은 경우에 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장애인이니까 식장애이겠죠? 식장에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표로 되어 있는데 표 보면은 중간에 OX 뭐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걸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마 대부분 안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넘기셨을 건데 그게 나온 겁니다. OX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로 만들었을 때 이용을 하다가 이제 나가시거나 하게 되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를 기억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수가 적어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 기준이 4가지거든요. 그 4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게 뭐냐? 네, 현관의 마루구틀 경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좌식형 싱크대, 주방이 되겠죠, 싱크대니까. 좌식형 싱크대. 그 다음에 시각 경보기. 이 시각 경보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이제 청각장애인이겠죠? 장애인, 지금 시각인지 청각인지 헷갈리는데 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조금 더 한번 그 50장 한번 더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마루구틀, 현관의 마루구틀 경사로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좌식형 부엌에 좌식형 싱크대 있고 그 다음에 시각 경보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없는 거 욕실에 수건거리 있죠? 수건거리 역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그 휠체어 타고 있으시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수건거리를 높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거리 높이 조절한 것까지 총 4가지. 요거는 나중에 원상복구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 부분은 원상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0장에 편의 증진 시설 해가지고 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한번 챙겨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면 아까 1번, 3번, 5번은 원상 복구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원상 복구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틀린 거고. 그럼 나머지 2번, 4번은 원상 복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 건 2번이네요. 그래서 지금 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을 먼저 기준 생각해 주시면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의 일반 가구, 집단 가구, 외국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 일반 가구에 해당하는지 않는 집단은 어디인가, 가구는 어디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1인 가구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봤을 때 뭐 친족으로 돼서 친족 가구고요. 가족이 아니면 근데 가족이 아닌 경우도 비친족 가구에 들어가지만 그럴 경우에 인원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네,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명부터는 집단 가구에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어촌 부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이제 농어촌에 대한 이런 내용들 조금 많이 등장했어요. 근데 요새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어촌 주거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게 전에 과거에 한번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최신 업데이트는 지금 잘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잘 없어서 소중한 아이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노후 불량주택인데요. 농어촌 마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결국은 이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특별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결국 특별법이니까 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니까 한번 보면 노후 불량주택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첫 번째,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경우에 노후 불량주택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레이트 지붕을 없애는 그런 사업들을 앞서서 막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훼손 붕괴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험이 있는 주택 역시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미은, 디귿 요 세 가지는 그대로 노후 불량주택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 또 보면 얘가 잘못됐죠.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시도에서 거주 여부 점검 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이라고 해서 얘도 지금 없애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준을 6개월 동안 비어있는지가 아니라 1년의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 지금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답은 기억, 미은, 디귿이 들어간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6번 단열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재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고맙게도 1번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기준을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부분을 조금 챙겨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넘기시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그 단열재 두께 기준 등급을 어떻게 하느냐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4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걸 그림으로 혹시나 기억을 하신다면 4개, 5개 아니면 4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해설라 4가지로 지금 나눠서 보고 있더라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면, 외기, 바깥에 외기에 직접적으로 면하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간접적으로 면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직접단지 간접단지라고 명칭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이거 좀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원래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서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그러니까 서울 표시 없었을 거예요. 지역이 없었고 그럴 경우에 중부 2지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변경 쪽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 중부 2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부 2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이렇게 4가지 지역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해당 지역에 따라서 단열재 두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지역이 정확하게 서울을 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지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3번이 이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네, 층간 바닥 같은 경우 요 맨 밑에 있죠? 네, 층간 바닥 기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애인 공간에 대해서 정사각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거라서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 합니다.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부장실장의 숫자들의 완전 파티입니다. 저도 할 때 머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는데 가장 그래도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꼭 나왔던 건 요겁니다. 경사로 하면은 12분의 1이에요. 경사로 하면 12분의 1이고요. 지금 거실, 화장실, 침실 등은 어디에 관찰을 동일하게 해야 되느냐? 현관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간 계획에 쭉 계획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높이, 폭 이런 것들 꼭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보급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인 경우에 주택보급 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서비스를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네, 장애인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네, 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1순위에 해당한다. 자, 이런 것들이 약간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 임대주택의 경우는 공급이 우선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돼 있어서 제일 높으니까 얘가 맞다 생각하는데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에 봤을 때는 우선 공급이 우선이죠. 말 그대로 우선적입니다. 근데 1순위는 일반 공급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들어가요. 1순위, 2순위까지 있는 것도 있고요. 3순위까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아니고요. 우선 공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장애인의 경우에는 네, 저층을 우선 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분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만 또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 분들끼리 만약에 경쟁이 붙었다고 하면 그때는 저게 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선 법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자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층을 우선 분양을 하고요. 다만 지금 얘기했던 세 집단이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령자 65세 이상자와 장애인 두 분 중에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 네, 구입자금, 임차자금 네,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요것도 특별공급으로 바꿨어요. 우선 공급이 아니고요. 이건 특별공급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국민주택도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하고요. 민영주택도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대뿐만 아니라 그냥 분양주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단어 수정이 필요해서 지금 수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 이렇게 2번으로 이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1번 보겠습니다. 31번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1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쉽게 조금 1장, 2장에서 보셨을 거라서 바로 답으로 가겠습니다. 말장난 않겠죠? 5번에서 말장난했습니다. 주택 여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아니라 소득이 높은 계층이 이사를 해서 신규 주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해당 주택을 공가가 되죠. 그래서 공가가 된 해당 주택을 소득이 낮은 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주택 여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어의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셨다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2번입니다. 변로 현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로 현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저 보면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공부하셨을 때 이런 거 나왔어요. 온도차 크게 하면 아이고 제가 잘 들었어요. 온도차 크게 하면 결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멈칫하셨을 거예요. 보류. 근데 2번 창문을 꼭 닫아 기비를 주는 안돼 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이게 그대로 진짜로 이게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가정은 이제 실내 온도를 높였다. 거기에 그러니까 온도차를 크게 했다는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실내 온도를 높여서 벽이나 창문의 표면 온도를 높이면 순간적으로 그게 이제 그 물방울들이 사라지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없어질 수 있다. 일시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는 온도차를 높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혼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문장을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 안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 정도까지는 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자면 뭐 바로 기화시켜가지고 뭐 습기 날렸으니까 결로가 살짝 줄여서 보일 수 있겠다 정도고요. 실질적으로는 온도 차이를 크게 하면 안 되죠. 온도 차이를 적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2번, 2번은 너무나 이것도 너무 틀렸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3, 4, 5번은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문제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그 부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이거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등장할 수밖에 없는 뭐라고 하지? 좀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준표를 조금 기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1K 그리고 이제 14제곱미터 1K 하기보다는 뭐 14, 26, 36, 뭐 43, 46, 그 다음에 55 이런 식으로 그냥 쭉 1K, 1, DK, 2, DK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열해서 편한 방법으로 조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숫자 중에 보자면 지금 면적만 봤을 때도 바로 조금 아닌 게 있어요. 지금 6인 가구까지 나와 있죠. 지금 우리 최저 주거 기준에 6인 가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거 실태 조사할 때 최저 주거 기준 그 미달 세대를 찾을 때 그 기준이 7인 세대는 제외하고 6인 세대까지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준을 봤을 때 5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저 주거 면적이 46입니다. 46이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조금 표를 아시면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좀 접근하기가 힘드신 부분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게 있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 방을 언제 분리를 해야 되느냐, 개별적으로 방을 줘야 되느냐, 6살이죠. 아이의 나이가 6살이 되면은 만 나이로 6살인데 지금 만이라는 단어가 지금 사라졌죠. 그래서 어쨌든 6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만 6살, 6살입니다. 그래서 6살이면 이제 방을 분리를 하고요. 자녀가 2명 이상인데 이성 자녀다라고 한다면 그 둘이 방을 각방 써야 될 때는 8살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 제가 부어놨으니까 이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공동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해당하지 않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34번 보겠습니다. 메인 임대주택의 1순위 또는 우선순위 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게 있어서 이것도 추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1순위 또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자고 한다면 우선은 지금 생계 교육급여가 아니고요.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2%였고요. 그 다음 급여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4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거급여는 48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중위소득 50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소득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70%입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80%는 아니고요. 70%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가 되고요. 보호대상이 되고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지금 니을 같은 경우에는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상 가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니은이 틀렸고요. 디귿이 1순위고요. 리을이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을에서 지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5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극배수가 그 주택의 구조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하지가 않죠.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 이론들입니다.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그건 머리가 좀 더 아프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머리가 아프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꼭 학습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체크해 보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공부하시는 용어로 해서 체크하시라고 가져왔고요. 답은 이제 덕타민 주철과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조금 가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내시성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3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신혼희망타운 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분양주택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일부는 임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형이 있고요, 공공분양형이 있습니다. 근데 주는 분양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을 보자면 2주택자 안 되고요, 무주택자 여야 되고요. 이 월평균 소득인데 둘이서 같이 버느냐 아니면 혼자서 버느냐에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180이 아니고요. 배우자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는 140이고요.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신혼희망타운이니까 당연히 미혼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기간 7년이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플러스 뭐가 있나요? 자녀의 나이가 6살 이하의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7번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잘못했죠.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를 하면 오히려 기업시 공급을 하지 않겠죠. 임대주택이 그렇게 종류가 많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가져왔냐? 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지금 뽑은 거거든요. 주택법 내용 안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뽑아낸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는지 이해하시면은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어를 다 같이겠죠. 확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소할 것으로 바꿔놓은 문제였습니다. 네, 39번입니다. 39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그냥 개념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냉방과니까 당연히 이거는 여름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1번에 해당하는 말이 맞겠습니다. 실내 취득 열량에 대응해서 그 더운 열을 없애야 되겠죠. 없애는데 이제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해야 할 열량 해가지고 1번이 냉방부하고요. 반대 난방부하는 4번이나 5번이 난방부하에 해당하니까 이 문제에서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55분이 돼가지고 지금 10분 쉬고 그냥 여기서 중단할게요. 중단해서 58분이네요. 여기 시간 같네. 네, 58분이면 58분이네요. 10분을 그래도 쉬셔야 되니까 8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뵙겠습니다.